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는데 저하고 공부를 같이 잘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진주고등학교를 갔고 저는 이제 대하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장하 선생을 만났고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받았고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만약에 김장하 선생님이 그 친구를 지원했더라면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자기의 성취가 다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8알은 그 사회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워낙 많이 알려져서 오늘은 김백환 선생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백환 선생님은 제 중학교 때 영어 교사셨습니다. 하동군 북천면 영어 교사셨는데 그분은 저를 이제 고등학교 보내놓고 제가 고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김장하 선생님을 연결해 준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92세신데요. 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4월 18일 날 퇴임했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참 그 사랑이 끝이 없구나. 이 자리를 빌어서 김백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교육은 한 인간이 직업을 갖고 그 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교육이야말로 한 인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되고 우리나라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면 이 사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늘 그게 걱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아들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아들이 가난하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 확고할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농부의 아들도 고위관료가 될 수 있고 고위관료 아들도 농부가 될 수 있는 그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겁니다. 그걸 결정짓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교육 말고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켜주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 교육은 우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적어도 초등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1948년 재헌헌법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재헌헌법 때는 제가 알기로 적어도 초등교육 이상의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 자세한 내용은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1948년이 어떤 때입니까?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헌법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적어도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을 헌법의 아버지들은 알았던 겁니다. 헌법재판에서 본 교육,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사건을 합니다. 교육에 관련되는 사건을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년도 사건입니다. 대상은 그 당시 교육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까 그 헌법의 위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 8조의 2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아마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랬더니 그 헌법소원을 냈고요. 헌법소원 결과는 합헌이었습니다. 법정 의견은 그 법률이 다 정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 또는 단계적 확대 실시 이런 걸 감안할 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재판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률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통째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이유와 또 하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몽땅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초등학교 플러스 법률에 정하는 교육을 의무 교육을 한다. 이 말은 법률로 정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법률이 정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중학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무교육은 중학교 3년이다 해놓고 그 실시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혼자입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는 대부분의 국민을 대표합니다. 국회를 보시면 민주당, 국민의힘 이것만 합쳐도 아마 의석이 280석 정도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90% 이상의 국민이 자기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국회법은 숙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근본적인 결정하는데 국회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을 하기에도 국회가 적합합니다. 국회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도저히 우리 사회 공동체 일정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그때 표결하는 겁니다. 내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결정한다. 그게 국회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걸 자꾸 착각하시는데. 두 번째, 국민이 대표하는 것은 일단 국회입니다. 국회가 법률을 정하면 대통령은 그걸 집행하는 겁니다. 사회 통합도 대통령보다 국회가 실현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사회 통합과 민생 회복을 내걸지 않습니까? 근데 민생 회복을 사회 통합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IMF가 왔을 때 모든 국민이 통합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한 거지. 그때 정부가 국회가 정책을 냈는데 이거는 진보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보수 측에서는 그걸 동의할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 그 IMF가 극복이 됐을까요? 민생 회복이라는 것은 사회 통합을 해야만 될 수 있고요. 또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민생 회복이 되어야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통합을 했는데 나의 민생이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의식주를 하고 내 자녀를 적당한 기회에 교육을 시키고 이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국가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생 회복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국가가 있어서 국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자기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사회통합을 하는 이유는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 위에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되게 집권을 하면 사회통합보다, 민생회복보다 더 높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 금지 사건은,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 또는 당원 경력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법정 의견은 합헌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뭐 반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교육감 선출 과정에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이건 정치적 중립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두 분이 반대했습니다. 과거의 정당 경력을 감안할 건지 말 건지 그건 유권자가 판단하면 된다고 본 겁니다. 유권자가 다 선택하면 되지 그걸 법에서 금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합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추천 제도가 있고 또 교육감처럼 정당을 추천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정당 추천의 선거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적합한 후보가 공천을 받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하냐?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당이 관여해야만 책임성이 높아지고 나아진다는 생각에 저는 현재 동의를 못하고 있고,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교육감 선거에 정당 추천을 빼는 것이 저는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사고 사건입니다. 이 자사고에는 이 당시에 두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고,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했고요. 동시 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중복 지원 금지는 자사고에 입학을 하면 다른 학교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저는 위헌이 맞다고 봅니다. 자사고 지원한 것에 그런 차별을 줄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반면 동시 선발 조항, 이건 뭐냐 하면 미리 못 뽑게 한 겁니다. 미리 못 뽑게 하는 것에 대해서 4분의 재판관은 합헌이라고 했고 5분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헌이 되었는데, 합헌 의견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사고가 일반고와 교육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고 또는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동시 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반대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선 자사고 자체가 합헌이라면은 그 자사고가 그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을 해야 된다. 그 자율성의 첫 번째는 언제 뽑느냐는 거다. 그걸 왜 법률이 강제하냐는 거고, 두 번째, 고교 서열의 완화를 위해서는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자사고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면 되는 거지 왜 자사고를 운영을 못하게 하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사고 입학 전형에서 교과 지식 질문이 금지되어 있어서 나름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자사고가 목적에 어긋나게 할 때는 개별 학교를 취소하면 되지 자사고 전체를 취소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는 저는 제 입장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단일 품종보다 다품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다양성의 보장, 이게 저는 좀 필요하다. 환경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단일 체계 하에 교육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자사고를 뭐 막으면 외국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또 자사고의 문제점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평준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보 교육관님들이 대체로 이 자사고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좀 약간 경계를 하시는 것 같고, 또 교육관님 앞에서 제가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재판관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 위원 6명, 합헌 3명으로 위원이 됐고, 그걸 없애는데 제가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후보자 비방죄는 이겁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또 참이라도 후보를 비방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그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이 됐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상대 후보가 갭 투자를 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상대 후보가 후보자 비방죄다, 상대 후보자 측이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한 걸로 아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올바른 방법은 고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반박하면 됩니다. 증거를 내면 되죠. 그러면 이준석의 주장과 상대 후보의 주장이 증거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면 유권자가 그걸 보고 선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겠죠. 그러면 선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건을 아주 공정하게 수사기관이 기소를 합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해보면 선거는 되도록이면 유권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누가 봐도. 그런 걸로 선거 과정에 들어온 것은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저는 합헌이지만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저는 위헌 의견을 가졌고,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명예훼손에 대해서 합헌이 이미 나갔습니다. 명예훼손죄와 후보자 비방죄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예훼손죄에 합헌된 사람을 위원으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부터 그 명예훼손의 합헌에 섰던 분들한테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말도 따뜻하게 하고 안부도 묻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넘어오지 않으면 위헌이 날 수가 없잖아요. 6표를 얻어야 되고, 제가 분석할 때는 우리 표가 4표밖에 안 됐었어요. 2분이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세운 논리가 이겁니다. 명예훼손죄는 법정형이 후보자 비방죄보다 낮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훼손죄는 집행유예를 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후보자 비방죄는 100만 원 이상이면 무효가 돼요. 그렇다면은 명예훼손죄는 일반인이 피해자고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가 피해자인 셈인데, 어떻게 후보자를 일반인보다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냐. 이걸 계속 이야기했어요. 평의할 때마다 못에 기가 박히도록. 그래서 아마 그게 평의가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1년 정도? 1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왔다 생각이 되어서 당시 재판장에게 이제 표결해도 된다 했더니 6대3이 된 거예요. 가까스로.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법전을 찾아보시면 후보자 비방죄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관들이 그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판관들 상대로 밥도 사고 방에도 찾아가고, 또 뭐 그 사람이 아주 강조하는 사건이 있으면 크게 뭐 나하고 소신이 어긋나는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들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수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떤지는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양보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간에는 뭐 국무총리 사건에 뭐 결정문이 뭐 탄핵 사건 이상하다 뭐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시간은 없고 의견은 뭐 갈려 있고 그럼 어떻게든 뭐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국무총리 탄핵 사건 의견이 많이 나눠졌다고 하는데 그건 좁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 일이 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사와 학생이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다음과 같이 강의를 했고 그게 참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법률가는 혼창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왜 나는 법률가가 되었나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로스쿨 들어갈 때 이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하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이 질문을 하는 법률가는 적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법률가가 되는 방법은 매일같이 왜 나는 법률가가 되었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왜 법률가가 되었나 이렇게 묻습니다. 제 대답은 우선 그 83학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 그때는 시위가 엄청 많았습니다. 대부분 불법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선배가 다음 날 시위가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참석을 안 하고 그 동아리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한테 내가 내 나름의 방식으로 이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연수원에 가서 뭐 노동법률 상담소도 조금 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공장 취직을 한 달 반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만나서 독서도 했고 그래서 이 사회 개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고민해 보니까 임금 변호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36개월을 하잖아요. 하고 이제 진로를 선택하려고 보니 제가 임금 변호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박미애 변호사 저런 분이 하는 거지 저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은 잘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생각해보니 제가 지역법관이 하는 게 좋겠다. 지역법관 아시다시피 지방에 한 군데에서 판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사에 연연해 하는 게 좀 적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지역법관이 되었고 그게 2년이 되어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창은 이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변형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주제를 넣어보세요. 자료가 100가지도 더 나옵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내가 쳐서 검색되는 건 다른 사람도 다 검색하잖아요.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다 필요 없는 거 다 빼면 남는 게 딱 하나가 남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 지금 뭘 자꾸 넣으려고 하는데 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신영복 교수가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창조 공간이 못 된다. 인류 문명의 중심도 항상 변방으로 이동했다. 그 책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로마도 변방이었고 영국도 생각해 보세요. 유럽 대륙에서 영국은 변방입니다. 변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만큼 변방도 없어요. 미국이 변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에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만 전제가 있다.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이건 내가 무릎을 쳤어요.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 있는 사람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중심부에 대한 그 모방, 내가 중심부의 그 삶에 끼어들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창조를 할 수는 없어요. 콤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서 만권 행 만리로,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아들이 자식이 뭐 귀하니까 힘든 일을 잘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세요. 제가 유학도 간 적이 없어요. 법원 행정처도 간 적이 없어요. 재판연구원 간 적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법원에 박미 변호사 남편은 유학 갔다 왔어요. 이 세 가지가 이른바 스펙이에요. 법원 판사로서. 저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재판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비결이 뭘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교복이 없었고 고등학교도 교복이 없었어요. 그 아까 사진, 그 졸업 사진인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표는 제 친구 이름이에요. 제 친구의 옷을 입었을 리는 만무하고 제가 추측한데 이래요. 제가 아마 물려받았을 테고 교복을, 그러면 3학년 때 되면 교복이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졸업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부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친구의 그 뭐랄까 좀 멀쩡한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2학년 때인가 그 소풍을 갔는데 느닷없이 선생님이 나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가 못 불렀어요. 부끄러워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님과 함께예요. 님과 함께 얼마나 쉬워요. 그걸 다 못 외웠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2학년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반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반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장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복이 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내성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강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제가 더 잘해요. 그래서 아, 내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역경을 극복하는 힘. 이게 창조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뭘 궁해야 통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뭔 창의를 합니까?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그래서 자식한테 혹시 나는 너를 뭐 과외도 못 시켜주고 뭐 차도 못 사주고 작은 집에서 살아서 미안하다 생각하시면 오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자식을 문영배처럼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가혹한 조건을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망에 빠지기 쉽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근데 물어봐요. 너 생각이 뭐냐? 자기 생각은 없어요. 이 사람이 창의적일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자기 생각은 엄청 많아요. 근데 도무지 책을 안 읽어요. 그 사람이 창의적일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남의 책을 먼저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야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하지 않고 어느 하나에 의존하면 안 된다. 더 말하면 또 짤이 나오니까
제가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적인 사례가 있느냐? 제가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아동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구청장이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밑으로는 개발, 도로 위로는 우리가 보존 이렇게 하고 있다. 당신이 요 위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불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볼 때 참 그럴싸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검증을 가져가서 현장 검증을 갔어요. 그랬더니 20명의 사람이 다니면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면 판사님 우리 집값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 위에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 자체도 10년도 안 된 도로예요. 다시 말하면 주민들은 워낙 민원을 넣으니까 구청장이 환경훼손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판부가 취소를 했고 다 확정됐어요. 이것도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제가 했겠죠. 두 번째는 언니가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내가지고 이겨왔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빌려줬으니 돌려달라는 거예요. 동생 말은 뭐냐면 동생이 조카를 키웠어요. 조카를 키운 대가로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답이 뭐냐 하면 빌려준 면도 있고 또 조카 키워준 데 대한 보상도 있으니까 반반씩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반씩. 1,000만 원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받아들이겠다. 동생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조정이 된 거예요. 이게 미국의 남부 배심원 방식이래요. 제가 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재판을 하는데 요 다음 재판이 20분 뒤에 있었어요. 이 재판을 어떻게든 20분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이렇게 물어봐 이상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하니까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산책. 이 산책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그 다음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사건 중에 그 여간에 불을 지르 그래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간 주인도 합의를 했고 또 초범이고 집행유예 판결을 다 써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그걸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자살을 10번 외치게 하고 자 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49가지인가 책을 줬어요. 이게 제가 법관 27년을 했는데 제 판결 중에 제일 유명한 판결이에요.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제가 공들에서 판결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산책하다가 한 건데 하여튼 이것 역시도 남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이 남의 생각 아니에요? 남의 생각을 제가 배운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본 거 아니에요. 내 사건에 적응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책을 그대로 해도 안 되고 남의 책도 보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해도 안 된다. 그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독창적이고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창적이기만 해서는 창의성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자기 생각만 많이 하고 남에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창의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은 뭐 뜻은 다 아실 텐데 소통을 하려면 경청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야 돼요. 네 내 맘 모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소통이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경청을 해야 돼요. 제가 자주 드는 건데 제가 탄핵 심판할 때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집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문자 폭탄도 하고 전화 폭탄도 하고 뭐 국회의원은 수시로 찾아와서 항의하고 다 대응을 안 했어요. 유일하게 대응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제가 유엔묘지에가 봉사활동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날 아동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이 나라에 온 이유가 뭘까? 이렇게 던지면서 쭉 풀어가지고 유엔군과 이삭의 집 원장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건 평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유엔군이 북침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동조했다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유엔군이 이 땅에 왜 왔을까? 왜 묻냐는 거예요. 그게 뻔한데. 그러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사퇴해야 된다고 썼어요. 거기에 대한 저희 대응은 뭐였을까요? 5자예요. 5자만 딱 썼어요. 제 페이스북에. 예? 개소리 이런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그 보도에 대해서 저의 대응 페이스북에 5글자를 썼어요. 예, 원문을 봐라. 원문을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S대를 넣은 분이에요. 그분이 뭐 이해를 못했을 리는 없고 저는 경청의 자세가 없었다. 어떻게든 저를 좌편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읽었을 것이다. 우리가 글을 시작할 때 유엔군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를 재판관직에서 사퇴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왜냐?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왔잖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만한 거는 고통도 아니었어요. 그게 뭐 고통입니까? 재판관 그 뭐 자리 다 주고 월급 다 주고 뭐 다 주는데 뭐 국회에 와서 사퇴하라면 사퇴합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가냐 마냐 대학교를 가냐 마냐 그걸 다 겪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대고 그런 한가한 그게 통하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외워주면 효과가 크다. 이건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 30년 전, 20년 전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 거의 기억을 해요.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기억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애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이름을 불러줘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관장이 될 때 뭐 직원들 이렇게 회식이 잡히면 그 뭐 비서관들이 이렇게 명단을 적어주잖아요. 사진 붙이고 여기 이름 쓰고 이렇게 그걸 하루 종일 외워요. 응? 그 나가기 전까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렇게 적어주면 이걸 갖고 가요. 갖고 가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게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이름을 안 불러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소장 권한대행이 그거 바쁠 텐데 7급인 자기 직원 이름을 기억했다. 그리고 자기가 딸이 세친 걸 기억하더라. 그래서 상당히 감동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예? 자유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뭐 헌재가 뭐 미래가 어떻고 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까먹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외우냐고. 뭘 잘 외워요. 하루 종일 외운 거죠.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이 그런 거다는 거고요. 몇인가요? 16분이요? 예. 이 정도만 하고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시간 살아왔다. 민주시민교육 담당 장학관 강기현입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재판관님 아마 그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위까지 오르셨는데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으실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기뻤던 일,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TV 화면에서 제가 그 사모님도 봤는데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저 재판관님이 사모님하고 어떻게 연애를 하실지 그런 좀 궁금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예. 그 뭐 아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아내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는 못하겠고요. 가장 기뻤던 날은 고등부장 됐을 때 같아요. 예, 좀 웃기실 텐데 자기는 뭐 인사에 신경 안 쓴다고 지역복관 한다고 해놓고서 그건 당이고요. 기쁜 건 기쁜 거 아니에요. 고등부장은 말하자면 이제 승진을 한 셈인데 제가 이제 뭐 나름 뭐 진보였고 뭐 그랬잖아요. 또 지역에 있었고. 근데 그 당시 대법원장은 뭐 누가 봐도 보수였거든요. 그분이 저를 고등부장을 시켜줬을 때 그때 좀 기뻤고요. 슬픈 때는 뭐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다들 다 슬펐고 뭐 그랬지 뭐 특별히 더 슬픈 건 없었어요. 뭐 군대 가가지고 뭐 병원에 6개월 이상은 또 슬펐고 또 뭐 가만히 있는데 창원에 또 뭐 가라고 해가지고 슬펐고 슬픈 건 많았는데 가장 슬픈 일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창원 그 오해할까봐 제가 이제 부산 고등법원에 있는데 창원 고등법원에 한 분이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해가지고 누가 대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경양교류로 내려온 분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경양교류 오신 분이 그냥 글로 가면 되지. 제가 부산에 집이 있는데 왜 부산에서 창원으로 보내냐. 그래서 슬펐다는 거고 창원에 오기 싫은 건 아니에요. 창원에 와가지고 그 근무를 고생했다고 제가 아까 부산 가정법원장으로 갔거든요. 그때도 제가 느낀 건데 부산 가정법원장이 그때만 처음으로 뭐 고등부장이 법원장을 시킨다 해가지고 누가 되느냐에 사람들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번이 될 거다, 2번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후보도 아니었어요. 근데 까보니까 저보고 가라더라고요. 그때 조금 기뻤어요. 다른 질문.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하게 안 했습니다. 사모님 만나면 이야기 안 그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여튼 처가 되도록이면 강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방송을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그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가족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게 제 강연 조건입니다. 그거 말하면 다음부터 강연 못해요. 어쨌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교식과장학과의 이용국입니다. 제가 마을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동을 가보니까 요즘 이제 하동학하고 또 막 이상학 이런 강좌를 많이 개설하던데 아마 이게 우리 문영배 선배님의 이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왜 교사가 되었을까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판관님께서는 이제 공직자로서 이렇게 청렴한 삶을 살면서 그런 아름다운 또 어른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살아오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어른다운 인연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 좀 받고 싶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공직자로서 후배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어른으로 생각해 본 적 별로 없고요.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저는 좀 단기가 아니라 조금 장기로 봤으면 좋겠어요. 뭐 공직자라는 게 뭐 결국 뭐 여러 가지 뭐 기회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인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때도 있더라. 이게 말하면 또 영향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복권을 했잖아요. 그 지역복권을 할 때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승진 그런 거 뭐 신경 안 쓴다 뭐 이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역복권을 하면서 우리 법정에 자주 오신 분이 문재인 변호사예요. 그 문재인 변호사님이 변론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후문에 그분이 저를 좋게 평가한다는 말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분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되었고, 그 다음 어쨌든 참모를 통해서 저한테 재판관에 뭐라나 인사검증을 한 거 아니에요? 인사검증을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저는 뭐 지역법관을 좀 승진 같은 거 별 상관 안 하고 이렇게 왔던 건데 결국 그 지역법관 때문에 재판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따지더라도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다. 어느 자리에 가기 싫은데 아무도 안 간다면 그건 내가 간다. 그러면 이게 쌓여서 다음에 중요한 보직을 할 때 내가 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조그마한 기관장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뭐냐, 지금은 고생하는데 요 다음번에 당신이 없지 않냐. 그 말도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진주지원에 가가지고 1년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고생시킨 사람한테 보상을 못 해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이 똑똑한 건가? 그렇지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이 많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하동교육장 이춘호입니다. 네. 네. 정말 행만한 아우가 없다 그런 분이 속담이 있는데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오고 싶었는데 꼭 안 오신다 해서 오시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우가 지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현재 업무를 폐교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폐교에 관한 우리 그 제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또 교육위원님들께서 누가 담당이냐 이 담당하신 분을 적극적으로 해외 여수를 보내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 하는 딱 그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교사 시절 때 제가 북천 초등학교를 한 5년, 4년 6개월을 근무하고 거기서 교감으로 승진했는데 제가 그 인근에 보면 북천 마을하고 옆에 옥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시설하시는 주무관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분은 항상 옛날에 그 봉고를 해가지고 봉고차를 가지고 거기에 노래방 시설을 다 만들어서 주말이 되면은 이제 그 이쪽 주민과 저쪽 주민을 데리고 뭐 이렇게 행사장을 간답니다.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아직 나는데 옥종 분들을 모시고 가면 늘 흥과 노래와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오는데 북천에 내나 우리 그 재판관님 마을 그런 그 분들하고 같이 가면 노래는 부르지를 않고 늘 그 어떤 정치 이야기, 책 이야기 네,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때 제가 교사 시절에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굉장히 좋은 마을이다 하는 걸 들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재판관님 외에도 다른 장관님도 나타나고 막 그 마을이 굉장히 우수한 마을이다. 토지 그 터가 좋은 마을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을의 우리 그 제가 재판관님이 자랐을 때 어릴 때 힘들었겠지만은 어릴 때 어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나 여러 가지 그 마을의 분위기 그 다음에 저는 참 궁금한 게 그 하동에서 오늘 올라올 때도 저는 정말 그렇게 정빈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에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게 되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따라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다짐한 거는 맞고요. 그 노력한 거는 맞지만 제가 지금 평균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재산이 많고 뭐 하여튼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우리 동네가 참 가난한 동네였고 제가 공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을 하기 싫어서였습니다. 시골에는 바쁠 때 다 일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딱 하나, 공부하는 자식에게는 일을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고 제 동생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우리 집에서 뭐 대학을 제대로 간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뭘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이런 오래된 주제 있잖아요. 저는 환경이 팔이고 인간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수단공화국에 태어났더라면 제 삶이 어떠할지는 90% 이상이 결정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뭐 김장한 선생 같은 분, 김백환 선생 같은 분을 못 만나고 중퇴를 했더라면 그 중퇴 속에서 뭐 검정고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확률상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잖아요. 그리고 좀 뭐 서울대 간 것도 그거는 머리 아니냐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 갈 수 있는 조건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대를 가려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고, 또 진주에서 서울에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 전부 부산대 갔어요. 니 어차피 서울대 갈 실리가 아니면 부산대 가라. 연고대가 별거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 시대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 가서도 그 선배 권유를 뿌리치고 공부를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그 환경 덕분이 팔이고, 그 환경의 조건 하에 제가 그때 선택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닌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지역법관 아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일이 없을 테고, 그랬다면 뭐 헌법재판관 되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 자리에 높다 또는 내가 부자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뭐 내세울 거 없다. 그래서 제가 김장환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이 이겁니다. 김장환 선생님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다른 것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가 궁금해요. 솔직히. 예, 저는 그분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는데, 제가 그동안 알았던 건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줬다는 거 하고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그 경상남도 기성했던 이 두 개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호주제 폐지 운동도 하고 지리산 색수댐 반대도 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도 그 설립하고 형평운동 기념사업회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학력이 제가 알기로 중졸이거든요.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말하자면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돈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 그렇게 되게 궁금해요. 답이 돼요, 이게? 그래서 환경이 팔이고 그 인간이라 해야 되나? 인간이 이다. 따라서 그 사회에 성취를 거뒀다면은 그 팔을 제공해준 그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 그게 김장환 선생의 정신이었고,
그 다음에 김장훈 선생이 저에게 이 사회에 갚아라는 것도 그런 원론적인 그 아닐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좀 부자라면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은 이런 그 사회의 덕을 인정하고 이 사회에 좀 갚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럼 저도 그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지만 미미하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힘드시겠지만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을 더 받아달라고. 그래서 뭐 한 분만 더 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도 올해 예, 좋습니다. 예, 경남 하동 박승대입니다. 저는 그 동생을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그 아까 그 제가 처음에 재판관님의 그 아까 뭐 불스 노래 있다 했는데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민가 한계입니다. 민가 한계. 노래방에 가 부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음악, 미술, 체육을 실기를 했어요. 음악은 노래를 불렀고 미술은 그림을 그렸고 체육은 체력장을 했어요. 미였어요. 그 나머지 과목 수수 받아가지고 대학 간 사람이에요. 네. 다른 질문 해주세요. 예,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재판관님을 대신해서 아. 질문한 사람이 한번 부르주세요. 다른 질문. 예. 네,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 장학사 김혜영입니다. 신흥국민학교 29회 졸업생입니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라고 하셨고 오늘 강의는 저는 교육의 관점에서 헌법을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교사 때 사회 수업을 하면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고작 가르칠 수 있는 건 손바닥 헌법을 아이들하고 같이 읽었던 것이 전부고요. 세세하게 가르칠 수 없어서 법은 상식 위에 있다 정도 가르쳤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위험한 방식의 법을 가르쳤는지 아니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법을 가르쳐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헌법은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도출하는 과정이 손쉬워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탄핵 사건에 대해서 왜 결론 뻔한데 그 결정을 안 내리냐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또 제 친한 친구들이 뭐 카톡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더 알만한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참.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의 쟁점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럼 10개가 넘으면 10개 쟁점에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용이 있으면 그 논거가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개인으로 출발하면은 의견이 8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A 의견, 재판관 B 의견, C 의견, D 의견 뭐 이렇게 그 의견으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용론 입장에서 기각론을, 기각론 입장에서 인용론을. 그러면 수정이 되겠죠. 수정이 아마 10여 차례 이상, 제가 알기로는 18차례인가 뭐 나왔을 겁니다. 18차례 수정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표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상식인 건 맞지만 그 상식을 찾는 과정을 아까 말한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 이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너 생각은 그러냐. 내 생각은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생각을 다 듣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걸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 통합에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탄핵 결정이 났으니까 당신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기보다도 우리가 탄핵이 되었으니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 우리가 다 이렇게 사회 통합을 이뤄서 민생 회복도 하고 또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도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데 좀 약간 이렇게 서운했던 마음도 좀 추스리고 또 조금 뭐 이렇게 이탈했던 생각도 좀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는 거지. 내 생각만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 그건 통합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걸 본질로 하는 거지. 민주주의 이꼴 다수결이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거는 옛날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조 시대도 다 다수결의 형식으로 갑니다. 뭐냐 하면은 왕이 의정부인가요? 거기에다가 또 육조에다가 의견을 물어요. 의견을 물으면 대체로 다수결로 왕의 뜻으로 결론이 납니다. 민주주의 이꼴 다수결은 아니다. 그 뭐냐?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죠. 관용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승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일단 존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 당신 생각이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일단 존중을 해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자제. 자제라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있어요. 다수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표결해버리자.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들어보고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한 걸 알려주고 그 사람이 잘못을 알고도 고집을 피우면 좀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시간이 된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는 그대로 밀고 가야 되죠. 저는 그 과정을 거칠이라고 보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고양될 거다. 더 이상 실험을 하지 말자. 우리 보수도 해봤고 진보도 해봤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이 사회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게 확인되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의 지혜를 모아서 결론을 내고 결론을 낸 이상 모두가 합심하는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성숙될 거다. 고양될 거다. 제가 그 교육청이나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누군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쉽겠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